안녕하세요. 한역사입니다. 앞선 시리즈에서 우리는 멸종한 인류들의 선택을 살펴보며 왜 어떤 인류는 사라지고 어떤 인류는 살아남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선택의 바탕에 놓여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는 왜 이렇게 커졌는가, 그리고 그 배경에 왜 육식이 있었는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육식과 뇌의 진화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몸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기관입니다. 체중의 약 2%에 불과한 뇌가 우리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뇌는 계속 에너지를 태웁니다. 자연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비싼 기관은 매우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이런 뇌를 유지하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의 핵심에 바로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초기의 인류는 기본적으로 채집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열매, 뿌리, 씨앗, 그리고 때때로 작은 동물이나 곤충을 먹었습니다. 이 식단은 나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섬유질이 많고 소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하루 대부분을 먹는 데 써야 했습니다. 이는 장이 길어지고 씹는 데 필요한 턱과 근육이 발달하는 방향으로 몸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고기는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같은 시간을 들여 먹었을 때 고기에서 얻는 칼로리는 식물보다 훨씬 큽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식단이 바뀐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배분 구조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뇌와 장의 에너지 전쟁입니다. 생물의 몸은 무한한 에너지를 쓸 수 없습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장이 크고 길수록 소화에는 유리하지만 에너지 비용이 큽니다. 반대로 음식의 질이 좋아지면 장을 줄일 수 있고 남는 에너지를 다른 기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점점 장을 줄이고 뇌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육식은 이 전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고기와 골수, 내장은 고열량이면서도 소화 효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골수와 지방은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장은 점점 짧아지고 턱과 이빨은 과거보다 작아졌으며 대신 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번에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수십만 년에 걸쳐 서서히 누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육식이 곧바로 뇌의 성장을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곧 사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냥은 매우 복잡한 활동입니다. 먹이를 찾고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역할을 나누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협력과 계획, 기억과 판단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육식은 뇌를 키울 수 있는 혈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뇌를 쓰게 만드는 이 과제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사냥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형 동물을 사냥하려면 집단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누군가는 몰고, 누군가는 공격하고, 누군가는 매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해지고 신뢰와 규칙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사고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육식은 곧 사회성의 진화를 촉진한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불의 사용입니다. 고기를 날로 먹는 것과 익혀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로 조리된 음식은 소화가 훨씬 쉬워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의 부담을 더 줄이고 뇌에 투자할 여력을 키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불의 사용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인간의 뇌 크기는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이 길을 똑같이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처럼 채식에 특화된 인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턱과 십기 근육을 선택했고 뇌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이 선택은 오랜 시간 동안 성공적이었지만 환경 변화 앞에서는 취약했습니다. 반면 육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호모 계열은 더 유연한 식단과 더 큰 뇌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육식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식물이 부족한 계절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새로운 땅으로 이동했을 때도 먹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동성과 확장성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육식에는 비용도 따릅니다. 사냥은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육식을 기반으로 한 생존 전략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집단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이 커지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뇌의 전두엽 일부가 발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육식은 뇌를 키웠고 커진 뇌는 다시 더 복잡한 사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흐름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효율에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육식을 기반으로 강한 몸을 유지했지만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컸습니다.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비교적 가벼운 몸과 효율적인 사냥,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같은 육식 전략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같은 고기를 먹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연히 커진 것이 아닙니다. 육식을 통해 고열량의 에너지를 확보했고 장을 줄여 에너지를 재배분했으며 사냥과 협력을 통해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뇌는 점점 커지고 사회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육식은 인간을 단순히 고기 먹는 동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협력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한 문장 요약입니다. 육식은 인간의 몸에서 장의 자리를 줄이고 뇌의 자리를 넓힌 선택이었으며 그 선택이 인간을 가장 생각이 많은 생명체로 만들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집단 규모와 뇌의 진화, 즉 왜 인간은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고 유지하려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뇌와 사회가 어떻게 함께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역사 구독, 좋아요.